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15년을 기다려온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최후의 방패, 노란봉투법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석 달 뒤, 같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법을 멈춰달라는 절규였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휘두른 검이 어떻게 내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15년의 싸움을 단 90일 만에 후회로 바꿔버린 이 소름 돋는 역설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환희를 혼란으로 바꿨을까요? 그 비밀은 이 법이 품고 있는 진짜 사장 나와라 라는 원칙에 숨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따뜻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장님하고만 대화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 월급이나 업무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대기업 회장님에게도 직접 가서 사장님 나오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치킨집 가맹점 사장님 대신 본사 회장님 집 앞으로 가서 단체로 시위하고 협상할 길이 열린 거죠. 노동계는 이것을 15년 수권을 푼 역사적 진보라며 반겼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고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똑같은 대우를 받던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선한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누가 진짜 사장인지, 어디까지가 협상의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데만 대법원까지 5년,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장은 멈춰서고 기업은 리스크 비용으로 수조 원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5천억 이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판을 엎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인한 현장이 바로 세종시 한국GM 물류센터였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을 준비하던 2025년 11월 28일, 이곳에서 15년 넘게 묵묵히 부품을 나르던 노동자 120명에게 날아온 건 더 나은 처우가 아닌 전원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자마자 하청업체로 바뀐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업은 법을 지키는 대신 그 법이 적용될 대상인 노동자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2026년 1월 1일, 120명의 가장이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해고의 빌미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경영계는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나?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노동자들은 물류센터를 점거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46일간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김밥을 날랐고 시민들이 연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2월 6일 전원 고용 승계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새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작동한 첫 사례였습니다.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순간이었죠. 해고에서 승리까지. 이 극적인 46일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노란봉투법은 과연 칼인가 방패인가? 하지만 모든 현장이 GM 세종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법이 가장 보호하려 했던 힘없는 하청 노동자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함정,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제도입니다. 법은 원청 사장과 대화할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 자리에 나갈 대표는 다수결로 뽑으라고 규정합니다. 수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고작 수백 명인 하청 노조가 다수결로 붙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정규직 노조가 모든 발언권을 독점하게 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안전대책이나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문은 열렸는데 입이 막혀버린 꼴이죠. 노동계는 함께 힘을 합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영계는 과도한 요구가 법적 분쟁만 늘릴 것이라 우려합니다. 결국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26년 3월 10일 법 시행 이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단순히 공장 담장 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은 눈이 없지만 귀는 그 누구보다 밝습니다. 실제로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5.6%가
한국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고려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민 중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실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는 신호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기업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비용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내년에 월급을 얼마 더 줘야 하는지는 계산이 서지만 내가 갑자기 누구랑 협상을 해야 하는지, 파업이 터졌을 때 손해를 얼마나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것은 기업에게 재앙과 같습니다. 한국이 복잡하면 베트남으로, 인도로, 폴란드로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남은 기업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 세계 평균의 8배가 넘습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밤샘 작업을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노란봉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로봇은 퇴직금도 노조도 손해배상 제한도 필요 없는 기업 입장에서의 완벽한 노동자입니다. 이 자본의 엑시트는 결국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기업들이 사람 뽑기를 두려워하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것은 신규 채용의 사다리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정규직 노조의 권리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겠지만 그 성벽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 세대에게 돌아갈 자리는 로봇과 코드가 대신합니다. 불안한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청년들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선한 의도의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원천봉쇄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여러분의 지갑에도 이 청구서가 도착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늘어난 교섭 비용과 법적 분쟁 리스크를 결코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조용히 소비자 가격에 얹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매일 먹는 식재료 가격 속에 보이지 않는 노사 갈등 리스크 비용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죠.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 주식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이 기업들의 경영이 흔들리고 주가가 요동치면 결국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연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에 진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거대 노조도 대기업 회장님도 아닙니다.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법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지표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만약 70% 밑으로 떨어진다면 파업과 소송전이 본격화되어 우리 경제의 엔진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20% 이상 급감한다면 전 세계 자본이 한국을 투자 회피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 주변 중소기업들의 폐업 소식입니다. 하청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같은 대우를 받던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한 권리였고 실제로 GM 세종 사례처럼 법이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도 현실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시행 이후 몇 달간의 지표들이 우리에게 실제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 법이 노동자를 위한 방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경제를 흔드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경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